괜찮지만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이기고 싶었고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팀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국민분들한테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고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감독님이 질책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자, 축구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많이 답답하면서도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약간 살짝 화도 나고 아마 이런 기분들이 오늘 새벽에 드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축구 얘기 좀 해볼 텐데 우선 오늘 새벽에 했던 경기 요르단전이죠. 이 결과부터 좀 한눈에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안컵인데요. 우리나라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23위고요. 요르단은 87위. 일단 랭킹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자, 큰 숫자. 근데 우리는 0, 요르단 2, 0대 2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요거. 오늘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오늘 전문가를 좀 모셨는데요. 특별히 좀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만 일단 집중해 보죠. 그 앞서 여러 경기가 있었지만 오늘 새벽 경기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구 팬들 반응 보면은요 정말 좋지 않거든요. 요 제가 이 질문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축구 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반응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영상이 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내요? 나 정말 노? 와. 그래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야 똑바로 해야지. 뭘 하자도. 하고 공격수면은 주치 이렇게 하라고 막 이런 아무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선수들만 보고 있냐고 감독이 선수들 요리해 갖고 경기 더 뛰게끔 만들고 뭐 전술적으로라도 뭐 자, 축구 팬의 모습 그리고 전직 축구 선수의 약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약간 흥분한 상태이기도 하죠. 오늘 새벽의 모습이었는데 자 박찬하 해설위원 사실 요르단은 제 기억에는 지난달 일본하고 평가전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1대6 그러니까 일본이 6이었어요. 요르단이 패했죠. 이걸 감안을 하면 우리가 못한 겁니까? 요르단이 너무 잘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결과를. 일단 경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참극이 벌어졌다는 건 한 팀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거고 당한 쪽은 극단적으로 나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점수는 2대 0이었습니다만 단지 스코어가 2골 차이였을 뿐 내용을 봤을 때는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거든요. 지금 참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어느 점이 정말 이상했습니까? 오늘 경기에서.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모든 게 이상했고 그리고 이 요르단과의 준결승 4강 경기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크리스만 감독 부임 이후로 우려했던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 우리 대표팀을 맡으면 우리 대표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 자명한데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2023년에 유럽 평가전을 시작으로 무실점 행진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A매치부터는 우리가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연승 행진을 내달렸습니다. 그런 결과에 가려져 있었던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물론 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우리가 불안한 출발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삐거덕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패하지 않았고 결과는 나름대로 챙겨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까지 무너져 내린 모든 문제점이 이 한 경기에서 집약적으로 터졌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에 특히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게 우리 대표팀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골대를 방향으로 날아간 슛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 유효한 슛이라는 거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가치를 둘 수도 있고 비중을 낮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슛이라는 것은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슛이 유효한 슛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땅볼로 힘없이 굴러가서 골키퍼에게 안기는 공도 사실 유효한 슛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슛이 기록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았느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들을 거의 잡질 못했고요. 그런데 예. 좋은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던 건 단순히 요르단과의 경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그리고 8강 호주와의 경기까지도 결과를 가져왔을 뿐 우리가 제한된 기회 속에서 결정력을 뽐내서 우리가 기록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사실 그 경기들도 우리가 졸전이라면 졸전이었거든요.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이 박찬하 해설위원이 좀 졸전, 참극, 예상됐었다 이런 표현들 쓰셨거든요. 오늘 경기 이전의 경기, 그러니까 조별리그부터 16강, 8강 경기 그 결과를 좀 한눈에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별리그 3경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2번 무승부인데요. 우리가 상대했던 여기 요르단도 여기 또 있네요. 그때 당시 무승부였어요. 근데 그 팀들의 현재 피파 랭킹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그 나라 축구의 전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86위, 87위, 132와도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6강, 8강 우리 다 연장전까지 가고요. 특히 16강은 이게 승부 차이 갔잖아요. 사실상 56위. 호주가 그나마 좀 높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우리 팀에 그럼 선수들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보세요 일단. 이 화면에 4명이 등장했는데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지금 유럽 프로축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한 활약, 다른 표현은 한가닥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처럼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선수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대급 선수들을 역대급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참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빚은 거거든요.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원래는 저 정치 분야 논평 때문에 나와 계신데 축구 어제 다 보셨다 그랬잖아요. 다 봤습니다. 질문 하나 하시죠. 저도 참 그 보면서 답답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우리 실력이 저렇다고는 믿고 싶지 않아서 핑계거리를 제가 찾았는데 예. 혹시 그 앞선 경기들 다 120분 뛰고 승부 차이까지 했던 그 여파로 피로가 누적돼서 체력 때문에 혹시 실력이 안 나온 건 아닐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분명히 체력적인 요인도 크게 문제시 됐을 겁니다. 연장전을 2번을 치렀고요. 우리가 호주와의 경기가 정말 고비였던 건 역대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연장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전을 치르고 나서 다음 경기의 결과가 거의 다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1972년, 1988년, 2000년 그리고 2007년부터는 지난 대회까지 매 대회 연장전을 했어요. 그런데 연장 치르고 나서 우리가 가졌던 경기에서 이겼던 적이 2015년 대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연장에서 많은 힘을 쏟아붓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건데 그런 체력적인 요인들이 발생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조별리그를 우리가 잘 치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도 되는 경기였거든요. 16강 진출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크린스만 감독은 주전 선수를 모두 다 투입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결과를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 다시 한번 전력 두고 8강전도 마찬가지고 이 4강전까지도 큰 변화 없이 대회를 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이번 대회의 모습을 보면 크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장점을 극소화시키고요. 약점을 극대화시키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장점을 극소화하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합니까? 크린스만 감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려를 했던 거고 이 4강까지 올라온 것도 그런 악전고투 속에서 선수들의 전력 투구 덕분이거든요. 우리의 그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었더라면 4강이라는 성과도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선수들의 전력 투구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이 요르단과의 4강이었던 거죠. 지금 클린스만 감독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끝난 뒤에 뭐 기자회견하고 질문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감독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m not planning to do anything. I plan to analyze this tournament, go with the team back to Korea, and then obviously talk with the federation of what was good and what was not so good in that tournament. For me, it's normal to congratulate the other coach when his team was better in a game.
You know, this is, I think that is a sign of respect towards Jordan or whoever team you meet and you get beaten by. You know, they deserved this win today. They were the better team. You know, but this is for me just totally normal. 자, 이번에는요, 전반전만 보시다가 화가 나서 주무셨다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께 좀 질문 기회 드리죠. 말씀하세요. 우리 뭐 소개를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대표팀께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호주전은 연장까지 다 보고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전반 볼 때 뭐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패스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선수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장 밖으로도 차버리고 이건 좀 이상하다 하다가 더 보면은 여러 가지 저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끄고 잤습니다만. 안 좋을 것 같아서 주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좀 전에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께 되게 죄송해하고 하는 모습과 지금 우리 감독님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팀이 이렇게 역대 최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정말 잘하는 선수들 모아가지고 어제 같은 경기를 펼치는지 제가 볼 때는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근데 클리스만 감독을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이제 경질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 요르단과의 4강에서 우리가 패하면서 결승을 못 갔잖아요. 그리고 아시안컵에 64년 만에 이제 정상 도전이었는데 그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분위기 자체가 4강에서 탈락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하거든요.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하기도 한데 근데 여론 자체가 지금 들불처럼 끌어오르고 있어서 진짜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한축구협회 내에서도 이 여론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국민적인 이런 여론이라든가 또 감독 경질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축구협회나 클린스만 감독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라든가 대한축구협회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계약 기간이요. 2026년 월드컵 때까지라면서요. 그럼 그 계약 기간이 그때까지면 그 사이에는 뭐가 전동이 본인이 마음을 먹지 않은 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는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건데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에 부임할 때 기자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감독을 독일 대표팀 그리고 독일의 명문이죠.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미국 대표팀 그리고 나서 헤르타 베를린을 거쳐서 다시 우리나라에 왔는데 최근 6년 동안 감독직으로 일을 한 게 헤르타 베를린 시절에 한 약 2개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였어요? 그럼? 다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야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대우로 클린스만 감독을 감독으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감독의 공백기가 한 6년 정도 있었다는 거였습니까? 그럼? 6년 3개월 동안 약 2개월 정도 중간에 일을 했는데 공백기는 한 3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한번 하고는 중간에 잠깐 있었어요. 전후로 공백기가 한 3년씩 있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는다고 했을 때 여러 이제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우려였고요. 헤르타 베를린에서 감독직을 사임할 때는 SNS 라이브 방송 도중에 갑작스럽게 사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에 부임했을 때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죠. 하지만 본인은 시간이 지났고 본인도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거 그 독일 반응 앞에 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나라에 부임할 당시에 독일에서 저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게? 한국 축구 애도가 무슨 말입니까 저건? 한국 축구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 독일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뻔히 보이니까. 저 정도까지 반응이 있었군요. 앞서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는 대목이 여기서 나와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걸 또 정치인이 이 얘기를 또 꺼냈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데 또 뭔가 얘기를 또 하셨군요. 축구협회 막대한 연봉을 지불하고 외국 감독들만 데려오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박찬하 해설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왜 앞서서 계속 외국 감독이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감독을 선임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라든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우리 감독들이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전후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역시나 그 과정 역시도 합리적이거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독들에게 이제 소방수 역할처럼
그 대표팀을 억지로 떠맡기는 듯한 인상이 문제가 강하게 발생을 있었거든요. 했을 때 그걸 좀 해결할 이런 역할을 주로 맡겼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외국인 감독이 전으로 대표팀을 이끌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등 떠밀려서 국내 감독을 선임하고 또 국내 감독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질 못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감독은 답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돼서 외국인 감독이 영입되는 이런 상황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아니, 됐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축구 대표팀이 어떤 대회가 앞두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에 감독을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경우는 잘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감독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커다란 무대에 가서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 아직 감독들은 그렇게 외국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상당히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도 능력이 있고 또 국제 정서에 탁월하고 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하려는 건데 예. 크린스만처럼 제가 뉴스에서 이런 표현을 가끔 썼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었는데 예. 크린스만 감독은 3가지 키워드 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역량 부족, 존중 결여, 태도 미달이거든요. 대단한 혹평이신데요, 지금요. 예. 그 정도로 좀 규정. 물론 이게 이제 박찬하 해설위원의 어떤 평가였습니다. 물론 이 축구 전문가 중에는 다른 평가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건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가 끝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꺼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대표팀 은퇴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감독하고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속내가 복잡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이잖아요. 예. 근데 연령대로 보면은 우리 대표팀을 그동안 훌륭히 이끌었었던 이제 선수의 은퇴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박지성 선수는 그보다 일찍 은퇴를 했거든요. 나이가 일단 은퇴할 나이는 된 거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간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헌신적인 모습이라든가 활약상 그리고 선수에게 가장 무리가 따르는 게 외국에서 이제 국내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가면서 시차를 적응을 하고 예. 또 이제 몸 상태를 맞춰서 경기에 나가는 거기다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상태로 계속 경기를 치러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1992년생 선수들이 대표팀에 몇 선수가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를 비롯해서 예. 김지수 선수도 그렇고 또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김영건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있는데 예. 그런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막상 그 목표가 좌절이 되고 났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 인터뷰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 감독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뭐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뭔가 행간에 있는 것 같아요. 요 내용까지 오늘 축구 얘기 좀 해볼 건데 이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흥정 뭐라 그럴까요? 조흥정 씨랄까요? 과거에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지난 1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아시안컵 관련해서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 우승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끌어놓고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하면 그 결과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겠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저걸 한 겁니까? 무슨 생각에서 저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마 이런 발언이셨을 거예요.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결과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결과만 환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축구에는 독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럼에도 저는 아시안컵 하기 전에는 속으로 아시안컵에서 우승 차지하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결과를 가져가게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64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크게 발전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승을 해도 제자리에 머물고 결과를 가져가도 제자리에 어느 정도 머물 거라면 그래도 기분 좋게 우승을 하는 게 좀 기분은 좋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국민들도 지금 살림살이가 좀 뻑뻑한 상황에서 예. 네, 이런 즐거움을 또 대한민국 대표팀이 줄 수 있으면 그러게 그것조차도 즐거운 일이니까요. 이 송웅정 씨의 발언이 실현은 안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축구 팬들 반응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축구 얘기 좀 이모저모 조목조목 좀 분석해 드렸고요. 자,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다음 주제는 여론조사를 좀 깊게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보시죠. 총선이 오늘로써 D-63일입니다. 여론 향배,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화면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된 거고요. 여론조사 기간은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간입니다. 그리고 유선, 무선 이게 섞인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 그리고 밑에 자세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우선 정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요.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4, 민주당 27. 조금 차이가 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와요.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교회정당 2%로 다 고만고만한데요. 여기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지지정당 없음이 30%나 나왔습니다. 30%. 상당히 굉장히 높죠, 지금요. 아마 뭔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게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보죠. 한동훈, 이재명. 지금 여야를 이끌고 있는 당대표들이죠. 지지율 조사, 양자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란, 지지하는가. 여기 보면 한동훈 42%를 기록했고요. 이재명 36% 이렇게. 물론 엄격히 따져보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절대값은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고요. 없음 역시 한 20% 정도가 어떤 특별한 의견을 갖지 않고 고민하는 걸로 보이는 숫자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마다 많이 하죠. 이런 조사들은요.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소개해드리죠. 총선 결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어디를 지지하겠는가. 이제 구체적인 이 질문의 항목은 이랬습니다. 일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여당 후보 지지하겠다라는 게 40%고요. 반대로 정부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36%가 나왔습니다. 한 4%포인트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주목되는 거는 거대 양당 견제를 위해서 제3지대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14%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내용과 관해서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제3지대 거대 양당 견제를 위해서 제3지대 후보 지지하겠다 14% 이거는 판단하시기에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낮게 나왔다? 아니면 보통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3지대 정당의 지지율은 앞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3지대 후보 지지가 14%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당 지지율하고 다르게 총선에서 내가 표를 행사할 때 표심은 좀 달리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보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견이고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정권 견제를 위해서 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여당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분명하게 우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제3지대 후보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양당에 화가 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근데 그 정당이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이 그 표를 안 나갈 만큼의 신뢰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그 정당 생각이 이름을 들어요.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지지하는지를 물어보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뭐 숫자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예. 정당들이 뭔가 분명한 가치나 공약들을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좀 선명한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예. 한 13% 정도 되는 양당 모두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여론이 그 제3지대 정당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예. 야당 심판론이든 여당 심판론이든 양쪽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 흩어진다고 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금 결속력이 강한 편이거든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예.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간 연성화돼 있어요. 지지층이. 그런 면에서는 흩어진다고 할 때 정권 심판론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정당 없음이 30%로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는 유권자분들이 많다. 이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번 여론조사는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과 관련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투표가 이루어질 때 어느 정당을 찍을까? 이런 취지의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럴 때 보면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29, 그리고 여기 보면 개혁신당. 이게 윤석 대표가 이끌고 개혁신당이 5%, 그리고 다른 정당 보면 정의당, 뭐 진보당 등등등 3%, 2%, 이낙연 신당도 2%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지정당 없음 역시 18%로 좀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요 지지율 결과를 좀 묶음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민주당이 지금 29인데요. 지금 여야 거대 정당들이 모두 위성정당 지금 만들기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아마도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의 합류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332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요,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5와 2. 자, 그렇다면 이 묶음의 의미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께 요거요. 민주당 29, 그다음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렇게 합하면 숫자가 30을 넘게 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읽히십니까? 요 상황이 지금. 근데 저걸 단순히 지금 비례정당 투표 희망을 묶어서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빼고 그 이낙연 신당까지 묶으면 한 15%가 나옵니다. 근데 직전에 우리가 그 총선 결과 기대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예. 제3지대 후보 지지가 14%였거든요. 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겠다고 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 비례정당, 민주개혁 진영이 모두 모이는 정당에 모두 합류할지 아니면 뭐 합류를 안 할지는 뭐 지금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단순히 민주당 지금 비례정당 수치하고 플러스했을 때 그게 민주당 통합 비례정당이 받을 수치다.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저런 수치, 그럼 그 통선 투표 지지 성향에 나오는 수치도 보면은 예. 현재는 국민의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대 정당이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이번 4월 10일 한 60여일 남은 선거가 많은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분명하게 이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3지대에 대한 지지가 한 14에서 15% 모든 정당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가가지고 이 정당들이 지금 나오는 수치를 만큼도 얻어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다 모이려면 말 그대로 빅텐트가 쳐져야 되는데 예.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은 그 자체가 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안 될 거라는 전망들이 크지 않습니까? 다른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3% 미만이거나 3%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비례 후보를 냈을 때 예. 비례 국회의원을 실제 가져가지 못하는 예.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에 봤던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비례투표 이거 묶음까지 있는 걸 보겠는데요. 요거는 윤주진 퍼블리크스 대표께서 자, 이 그래프를 보시고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앞서서 그냥 단순히 정당 지지를 물었을 때와 지금 이 방금 보여주신 이 조사를 비교해 보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정당 지지를 물었을 때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양당에 조금 더 마음이 간다면 비례대표 투표를 묻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투표는 사실상 사표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캡만 넘어가면은 이제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에서는 오히려 제3지대가 좀 많이 오르고 양당이 좀 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비례대표 투표를 보니까 양당의 지지율이 앞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물론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조금씩은 지지율이 오른 모습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국 제3지대라고 하는 이준석 신당, 혹은 또 이낙연 신당, 나머지 이 진보 정당들이 좀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전에 보면은 제3지대로서 가장 성공했던 모델은 안철수 정당 모델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었죠.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대권 주자로서 분류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어떤 그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창당 과정에서 파열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양당에 오히려 다시 표심의 기대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자, 이번 조사 아까 뭐 개요 설명해 드렸는데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응답률이 12.3%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뉴스와이다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뉴스7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소개될 예정인데 여론조사 결과 사실 항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질문도 많았고 요 내용까지 좀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도 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이슈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으로 뭐 매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합해서 58%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39%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당정 관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우연찮게도 오늘 방송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 윤유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또 이게 우연이겠죠. 오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방송이 되거든요. 지금 관심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제일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명품백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뭐 추측하는 거는 당연히 있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 건 관련해서 야권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왜 그걸 받았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사과 또는 유감 표명, 후속 조치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쭉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열한 몰카 공작 일단 순서상으로 거기서 먼저 문제를 짚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누가 어떤 의도로 갔느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국민적으로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뭔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 설명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뭔가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윤 대통령이 제가 추측하건대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대단히 상세하고 진솔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먼저 나오리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치권 인사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시죠.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그 내용은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지금 서울의 이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갑자기 새벽에 택시들이 막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검거를 했다 그러네요. 이거 호출한 사람을. 윤석 대변인 이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서. 이거 또 검거가 됐어요. 또 금방. 그러니까 오늘이 7일이지 않습니까? 예. 5일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한 2시 반부터 뭐 한 4시 20분 그 2시간 사이에 용산 대통령 그 관저 한남동 관저겠죠. 관저 쪽으로 계속 택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18대나 택시가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택시 입장에서야 호출한 사람 위치를 보고 그냥 가는 거니까. 어디로 와달라면 가는 거죠. 그럼 가는데 검문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게 계속 여러 대가 오니까. 지금 영상이 저 가는 택시들이 보여요. 저 택시들이 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죠. 저 시간대에 저기를 갈 이유가 뭐 택시기사 입장에서야 누가 있나 보다 갔겠지만. 손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택시끼리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8대나 갔는데 결국 오늘 그분이 검거가 됐다. 애초에는 호출한 번호가 없는 번호여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잡나 했는데 결국은 검거를 했습니다. 뭐 30대 초반 여성으로 알려졌는데 뭐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진 게 이유는 아니니까. 안 나옵니까? 왜 그랬는지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접하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택시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분들은 갔는데 거기가 대통령 관저인데다가 손님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뭐 범법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까지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뭔가 의도를 갖고 해필이면 왜 그렇게 했느냐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단순한 장난인 건지 장난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호출한 인물을 검거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까지 전해드리죠.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서 뭔가 질문을 받고 많은 얘기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지금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보시죠. 총선 뒤 인생 꼬일 것. 왜 이런 말 했을까? 인생이 꼬인다, 총선 끝나면. 그런데 총선을 이기든 지든 본인의 인생이 꼬인다 그랬어요. 이거 뭔가 전망을 하는 겁니까? 뭔가 확신을 하는 겁니까? 자, 그럼요. 우선 이번 총선과 관련된 어떤 본인의 평가, 각오 같은 얘기도 먼저 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죠. 저희는 언더독입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희한테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나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고 헌신하려는 우리의 스타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도 그런 식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을 제가 주도해서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스타들을 다 투입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총선 어떻게 좀 이겨봅시다. 약간 이런 각오였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뭐 당을 이끄는 지도부로서는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에서는요, 본인의 어떤 향후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4월 10일 목련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이기면 안 떠난다. 약간 비대위원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에 앞서서 유주진 대표. 예. 인생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총선 뒤에 그냥 편안하게 쉰다라 그러면 그걸 인생을 꼬인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기든 지든 본인 인생이 꼬일 것 같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놔야 된다까지 얘기했어요.
네. 이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쪽을 향하는 길로 간다. 이 뜻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생이 꼬인다라는 표현이 꼭 나쁜 표현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쨌든 좀 뭔가 복잡해지고 파란만장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정신없어지고 바빠질 거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까? 근데 다만 만약에 총선을 크게 진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다음의 정치의 기회는 그 폭이 많이 줄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거나 만약에 대패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걸로 그냥 어떤 선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반대로.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혹은 아주 크게 이길 경우에는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본의와는 관계없이 미래 권력의 가장 정점에 서게 될 것이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까 밝힌 것처럼 떠날 가능성이 없고 떠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정치권은. 여권의 이 보수 정통 지지층의 이 마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폭 쏠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현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원외 정치인, 물론 당대표를 할 수도 있고 또 막판에 총선 출마로 선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 시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총선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아니라 하나의 한 명의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의 그 정치력이 이제 새로운 시험대로 올라가는데 이 남은 시간을 어떤 메시지와 일정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매우 무거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요, 윤준 대표. 그런 거 가만히 보면은 지금 불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출마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직 의원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장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각의 구성원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총선 뒤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자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당대표 후보군이 없을 겁니다. 당대표? 그렇죠. 전당대회를 열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던 총선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다시 이제 평범한 여당 대표로 돌아갔을 때에 과연 그것이 매력적인 자리인가는 또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인다 그랬나요? 요거 김성환 평론가? 지금 꼬인다는 표현 앞에 총선 뒤에 이기든 지든 꼬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겼을 때 꼬이는 거와 졌을 때 꼬이는 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정치 심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앞서서 이제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자기가 선택하면 다 이뤘어요. 굉장히 고속도로를 타고 오듯이 직진만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등과하고 학창 시절에도 공부 잘했고 대학 4학년 때 소년등과하고 검사하고 특수통으로 계속 검사 생활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가장 수사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쭉 그냥 그 자리까지 와서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왔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자기 인생에서 뭐 힘들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다른 선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좋은 집안에서 또 자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지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 어떻게 보면은 딱 앞길이 보이는 길을 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개 속 길을 가고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쩌면 꼬였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속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토론의 들거든요. 자리에서 쉽게 나오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보통의 꼬였다라는 정치인은 거는요. 잘 안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인생이 꼬였다 이런 게 뭐 그게 의도하지 않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대로 정치는 원래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대로 정치가 흘러가면 그게 정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면 비대위원장 그만둔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저는 예측 불가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대선 주자까지 계속 계절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총선 뒤에. 패배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러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지지 또 어떤 기대
이런 게 그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지 이건 정말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한 위원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일정하게 선방만 해도 이건 성공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일정 부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의석수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일당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까지 했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도 있고 보수층에서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민주당하고 의석차가 확 벌어지는 결과까지 갔다. 그러면 저는 뭐 더 이상 정치 생활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그러면 한 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막 탄탄가도를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한 아닐 것이다.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어찌 보면 자기의 자리로 올라올 대선 주자로 계속 키웠을 때 한 위원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윤 대통령하고 좀 부딪힐 거라고 봐요. 그 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겨도 또 져도 굉장히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꼬였다는 표현을 쓴가요? 앞서서는 비대위 수락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본인한테 미쳤냐 이런 반응이 있었지만 본인이 죽을 끼인지 알고 왔다. 그리고 인생 꼬인 거 지금 다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주목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도 이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꺼내놨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좀 엿보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단한 정치력이다. 그러나 배우고 싶지 않다. 이거 분명 칭찬은 아니죠? 네, 칭찬은 아닌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약간 비꼰 겁니까 그러면은? 여러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제 거짓말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151석 얘기한 것도 결국 그것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의 의석수를 과반은 챙긴 다음에 뭐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해석이었는데 일단 이런 거죠. 최근에 준연동형 비례제 관련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결정 과정이 가장 크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뇌리에 박혔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면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한 7번 정도 준연동을 하겠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위성정당 안 만들게 하겠다.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뭐 7번 얘기했으니까 준연동형제로 한 거는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중간에 보면 거의 또 병리평으로 갈 것처럼 여러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제 궤변이 나왔다는 거죠. 저희 당 때문에 준연동형제로 가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성정당 못 막은 것은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얘기를 해야죠. 이 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4년 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억지로 이거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굉장한 투쟁을 했지만 의석수가 딸려서 못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짓을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표가 도대체 어떻게 가서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 제도를 또 하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가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한테만 그래요. 이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에서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수 민주당 대변인께서도 아까 그 발언 쭉 들어보셨는데 혹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겨냥해서 약간 뭔가 프레임을 딱 만들고 있다. 뭐 이재명 대표 때리기 또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프레임. 약간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의도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극한 충돌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식사 자리 2시간 47분인가 긴 식사 자리 이후에 와서는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못 꺼내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상당히 품격이 좀 떨어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민생 얘기보다는 저렇게 예. 야당 대표 공격하는 게 적극적 지지층 말고는 많은 중도층한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유성정당 부분은 뭐 국민의 미래라는 당입니까? 벌써 만들어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보다 예. 한 여러 차례 진짜 10차례가 넘죠. 대표가 사과하고 원내대표도 사과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단한 정치력이지만 배우고 싶지 않다. 제가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말씀 이후에 대표를 직접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저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서 가까이 모셨으니까 뭐라고 반응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 배우러 와도 가르치고 싶지 않다. 뭐 가르쳐서 뭐 합니까? 뭡니까? 이쪽에서 배우고 싶지 않아요. 와도 안 가르쳐줘요. 뭐 이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바울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안 되고 품성도 안 되는데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이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까? 예.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감옥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2년간 수사해가지고 예.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하고 6차례 소환 조사하고 그랬는데 특수부 검사 70명이에요. 그 수사력으로 했는데 영장이 왜 기각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이 소명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를. 그러면 반성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지금 다른 많은 국민들이 그럽니다. 검사 독재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 가까운 분들, 여당 가까운 분들, 여당 사람들 감옥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얘기만 좀 드릴게요. 예. 아마 시간이 없어서 딴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그 전달했다는 최 목사를 무슨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주거 침입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SNS로 그 디올백 사진까지 보냈고 언제 오세요? 이걸 다 했는데 집주인이 오란 시간과 날짜까지 맞췄는데 그게 주거 침입이 됩니까?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거 많은 국민들 볼 때 검찰 독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서 그냥 뭐라고 막 압박하는 발언, 약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신 민주당 대변인이신지 하신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한테 한 30초 드릴게요.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최재형이라고 목사를 자칭하는 그 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과하다 하신 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분이 결코 잘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혐의를 뭘로 해서 수사를 하든 그러한 공작이 저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같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에서 인지를 했으니까 수사하는 것은 아마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한 요 내용 명품백 관련해서 오늘 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담에 지금 그와 관련된 어떤 입장 표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14분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공천과 관련된 여야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얘기는 어느 당 얘기일까요? 윤 정부 탄생 책임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천 기준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윤 정부 탄생의 책임이면 보통은 공신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윤 정부 탄생의 책임론 이걸 거론을 했습니다. 2차례 정도 나왔는데요.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의 그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 민주당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정부가 탄생하는가? 책임지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공천 시즌에 나오면서 공천 기준이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불출마 또는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하셨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공천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약간씩 민주당 분들 들어보면 약간 결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음 화면인데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요거 좀 패널 네 분께서는 봐주시는데 그 앞에 지금 판넬이 하나씩 패널 분들께 나눠드렸거든요. 자, 윤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목되는 인물이 일단 3명이 나와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각각의 비서실장 맡은 2분.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다들 기억하시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또 추미애 장관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타 인물일까? 4번으로 돼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기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1, 2, 3, 4 보기가 주어졌는데 쓰세요. 뭐 번호를 쓰셔도 되고요. 사람 인물을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의견을 좀 쓰셔도 됩니다. 다만 표현을 좀 단순하게 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요. 쓰신 분은 들어주시고요. 지금 2분 먼저 쓰신 것 같고요. 자, 쓰신 분은 가슴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네 분 거를 한 번에 속도감 있게 보겠습니다. 일단 김성환 시사평론가부터 보면 3번 쓰셨어요. 3번이면 추미애 전 장관 쓰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4번 그러니까 번호를 기타. 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번호 써도 되고 인물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윤주진 대표는 문재인 이렇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윤석 대변인은 이재명 쓰셨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답이요. 자, 그러면은 일단 3번 추미애 전 장관을 쓰신 김성환 평론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분들은 들어주세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김성환 평론가 3번 이유를 좀 대주시죠. 그때 이제 징계 국면에서요. 예. 제가 MBN을 제일 많이 출연했거든요. 예. 그때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대단했죠, 사실은요. 네. 대단했습니다. 저렇게 징계를 강행하는 게 맞는 거냐, 저렇게 거칠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느냐 막 매일 법의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지만 그거는. 예. 근데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노영민 실장을 만났을 때 직접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싸게 막을 수 있는 걸 굉장히 비싸게 막고 비싸게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만든 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고 봐요. 그럼 뭐 그 책임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때 또 들은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다 속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정도밖에 정보력이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검증을 못했다고 그걸 대통령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전부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 없다고 말하지도 말라. 그 얘기는 제가 해주고 싶지만
당시에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키운 건 전 직접적인 책임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거기가 책임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 두 비서실장을 공교롭게 막 이렇게 따로따로 봐가지고 그 얘기를 동시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아, 불쾌한 반응을 들으셨다. 그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다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왜 책임을 우리한테 이렇게 떠넘기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자다. 그렇게 보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쪽으로 와서 윤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쓰셨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내용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라고 보시는 시각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좀 준비된 게 있어요.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이시겠죠. 어느 기자가 예. 물었더니 네.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셔서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한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겠습니까?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어느 방송에 1호 대선 공약이 뭐냐는 질문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고 싶다. 그랬던 걸 보면 모두가 속은 거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 백서를 만들어야죠. 스스로의 징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 했어요. 백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이 일이 공천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윤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그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세분해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라는 이유는 돼요.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 정치인으로 만든 것에 상당한 책임이 추미애 전 장관에 있다. 거기까지는 된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윤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한 이유는 누가 만드는 건가? 누가 졌습니까? 지금 제가 쓴 이분이 이겼으면 윤 정부가 탄생이 안 됐겠죠. 제가 대선 과정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이재명 후보로는 절대로 대선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를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축구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선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요. 대선 후보는 단순히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당대표 역할도 하는 거고요. 모든 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당원이 될 수 있고 모든 선수들을 총동원시켜서 그 당의 후보로서 대선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축구로 치면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다.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선거에 나가서 기호 달고 당 이름 걸고 뛰었는데 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그 책임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기에는 이분의 책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썼습니다. 대선에 진 게 누굽니까? 감독 아닙니까? 약간 요 이유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4번, 그러니까 기타 인물이라고 쓰셨어요. 누구를 떠올리신 겁니까? 그럼? 저는 뭐 인물을 구체적으로 떠올린다기보다는요. 1, 2, 3, 4 중에 번호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썼는데 일단 우리가 87년 이른바 이제 직선제 민주화 이후에 진보 보수 정권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집권을 했습니다. 정권 창출이 되고. 통상 그래서 10년 주기설 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역대 뭐 어느 정권이 됐던 5년 만에 끝난다고 하면은 그 정부가 그 뭐 지지율이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여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큰 거죠.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는 당으로 돌아오면 민주당의 책임, 민주당 정부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을 쓴 거는 우리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당에서 활동했던 모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경선 때부터 대선 본선에 일했습니다만 저도 뭐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쓴 거고 우리 윤 대변인이 우리 대표 상황을 썼는데 대표도 그 이후에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예. 저는 다만 이제 우리 이명백 공관위원장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게 뭐 공천의 기준이냐 이런 말씀들 해석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또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제도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명백 위원장이 이제 몇 차례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는 처음에 한번 기자분한테 한 얘기 중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대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사자성어를 쓰셨던데 지지불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지불태. 예, 멈출 때를 알면 위험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 말에 저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이제 우리 당원들, 그다음에 우리 당을 좋아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 그런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지금의 논쟁들도 결국은 규결될 수밖에 없고 그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거나 해소되거나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지불태 멈추면 위태롭지 않다니까 더 궁금한데요. 누구 보고 멈추라는 소리인지가 또 이게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주진 대표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쓰셨어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고 물었다면은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대표? 뽑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졌으니까요. 예, 패자니까요. 근데 제가 오히려 주목한 거는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신인 스타가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오판과 또 쓸데없는 고집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오판은 어떤 거고 고집은 어떤 겁니까? 그럼? 일단 오판은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그때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느꼈던 게 바로 이 부동산 가격 폭등. 이 국면에서 과연 이 정부가 우리 민생과 또 주택 문제를 관리할 능력과 또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제기됐고 사실은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된 건 맞죠. 또 쓸데없는 고집은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비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시켰고 또 거기서 그렇게 막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쏟아져서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하니까 결국 마지못해 물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거기서 바로 이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의 이 이제 민심이 모이면서 결국 정권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 뭐 박범계 장관, 뭐 조국 전 장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관과 묵인이 그런 화를 키운 것이라고 봅니다. 자, 네 분이 아까 각각 다양하게 하셨는데 잠깐 내려주시고요. 김성환 평론가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반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당 기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마 여느 대통령 같으면요 당장 불러가지고 당신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상식에 맞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뒀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판이라기보다는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뭔가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일종의 그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검찰을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가급적 저는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봐보세요. 법무부 장관 통해 검찰총장 존재감도 없잖아요. 그냥 직보 라인처럼 그냥 대통령의 마음처럼 검찰이 움직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뭐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 좀 성찰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주는 게 먼저 맞다고 봐요. 김성환 평론가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을 가장 클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번 선택하셔서 그 관련된 내용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세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동작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 추미애 전 장관을 놓고 어떻게 여론이 나오는지 그걸 조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좀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셨는데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공천을 지금 어디든가 주려고 저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나경원 전 의원하고 같이 붙을 만한 상대, 좀 그 정도 센 뭔가 이미지를 갖고
선거판을 만들어줄 만한 상대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진 의원 가지고는 조금 좀 약하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좀 있었거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번에 당에 기여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 인물부. 근데 네. 꼭 저 동작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추미애 전 장관을 포함해서 조사를 몇 군데 돌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추 전 장관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아까 그 제가 제일 큰 연장선이니까 제일 지금? 큰 책임론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 전 장관은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 특히 중도층까지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좀 정치에서는 다시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테니 아예 그만두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 수 있는 상황, 이런 선거에는 가급적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다수의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성찰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권 심판론이 일정하게 작동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느끼면 그럼 누가 집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또 해주고 싶고요. 민주당도 좀 거꾸로 말하면 이명백 위원장은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지역구도 조정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가가지고 좋은 지역구에 나 찜하고 나는 이거 달라고 지금 버티는 상황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천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좀 품어 안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저는 그래 주길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우리 누구누구의 책임을 돌리지 맙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쯤은 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변호사께서 그냥 말씀하시다가 훅 직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특정 지역구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 뭐 조사 대상에 얼굴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으셨는데 그거는 김성환 평론가의 개인적인 판단, 생각이라는 걸 제가 좀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좀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조국 전 장관의 2심 선고가 나온 날입니다. 그 화면에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입시 비리 등 관련된 이 재판인데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지난해 2월 1심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2심에 과연 이 선고가 유지될까? 그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뭐 때로는 낮아지나? 또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선고가 1심 정도가 유지될 것인가? 또는 법정 구속될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나왔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께 내일 상황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걸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설명도 좀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서 복역을 해야죠. 어떤 선고가 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가장 나쁜 경우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뭐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범행을 지금까지도 계속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형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웠어요. 항소심에서는 만약에 유죄라고 생각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든 안 하든 이거는 그 법정 구속한 게 맞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자, 모릅니다. 뭐 내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죠.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잖아요. 민주당 얘기로는 통합비례정당인데 여기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도 그 위성정당의 후보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시죠. 돌 하나는 들겠다 이런 얘기는 답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찌되었건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이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열려 있다고 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게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되는지 그분들이 좀 잘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재판이 항소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 만드는 이 위성정당, 뭐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매정당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통합비례정당인데 아무튼 그 정당에 조국 전 장관이 갈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참 말들이 감론을박이 많은데 만약에 내일 2심에서도 유죄 결과 나오더라도 역시 그 정당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당에서 어떤 공식 회의체나 아니면 비공개 최고위라도 이런 지금 통합 비례정당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진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회의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비공식 회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뭐 조국 신당이랄지 뭐 만든다고 한다면 그걸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논의 자체가 안 돼 있고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발족한 게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그건? 이게 우리 민주 진영, 민주 전체 진영의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조직입니까? 실무기구입니다. 실무기구인데 여기 이제 우리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았고 일단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발족이 됐고 이제 단원들 이른바 이제 구성원들이 만들어지면은 또 밖에 있는 우리 진보 정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합류할 수 있는 그분들과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올 거다 이런 건 상당히 너무 이른 관측들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열려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뭐 논의 자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저 개인적으로 내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당을 만든다든지 합류하든지 이건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영향을 내일 재판 결과가 영향이 크게 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시군요. 윤준희 대표.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만드는 그 위성정당, 통합비례정당에 같이 들어가서 된다면 여당으로선 어떤 겁니까, 그럼?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위성 그 비례정당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용인한 것이고 품은 것이죠.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마 어마어마한 타격이 갈 겁니다.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선을 긋게 되면 야권에서의 어떤 분열이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또 조국 친이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정당 창당의 움직임으로 가게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너무너무 큰 부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조국 전 장관, 과거 그 조국 사태를 환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윤 정부 탄생의 공신이 아니고요. 윤 정부 탄생의 책임자가 누구냐가 이게 민주당에서 어떤 논쟁거리가 된 상황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인물도 아까 잠깐 패널들 말씀하신 사이에서 조국 전 장관도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과연 위성정당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말 거냐 이런 것까지 지금 약간 화두로 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인데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앞서서는 어제 공천 배제를 당했거든요. 근데 얘기 중에 핵관 탓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요. 자,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 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기에서 물러나지만 결탄코 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핵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 사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또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공간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특별 사면된 사람도 원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해서 공관위에 들어간 색관이라면 혹시 이철규 의원 말씀하시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공천 배제에 대해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특정 인물을 2명을 딱 지목한 셈이 됐어요. 자, 그럼 그분들 반응이 좀 올라왔는데 우선 첫 번째 화면에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철규 의원도 반응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보니까 아니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기준에 따라서. 서운하겠지만 현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기준에 따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아니 당의 중진이셨는데 하실 말과 못 하실 말 좀 가려셔야죠. 김성태 책임 있는 위치 할 말 못 할 말 가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나요? 자, 윤석 대변인께서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천 배제에 발만하면서 여러 가지 막 비판하는데 특정 의원을 딱 지목을 하면서 핵관 탓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핵관 논란이 다시 등장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김성태 전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 다시 권토중래를 꿈꾸고 아까 기자회견에 보면 표정이나 말에 묻어납니다 지금요. 다시 당협위원장까지 맡아서 선거운동을 쭉 하셨던 분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공관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총선 기획단이라는 그 조직에서 기준을 만든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 당의 총선기획단은 이만희 전 사무총장이 단장이었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예. 거기서 만든 기준에 의거해서 이번에 총선 공천 신청을 한 분들을 그 기준에 대입을 해서 거기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분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한 겁니다. 기준에 맞춰서 딱 적용한 것뿐이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뭐 특정 어느 의원 아까 말씀하셨죠. 반응 나온 그 두 분이 관여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고쳤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핵관이 다시 등장한 거는 뭐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핵관이 등장했다는 게 정확한 게 핵관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 핵관이라는 단어가 참 이 귀에 잘 감기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핵관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감정 상태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전혀 지금 당 안에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로는 당에 무슨 개판이 핵관이 이런 게 없다. 모두가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공천 앞에 아무도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전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 하면 과거에 단식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때린 거예요? 자, 머리부터 나갈게요. 머리부터. 머리 조심하세요. 수익 많고는 이제 그만해. 저거 해줘. 과거에 또 저런 일이 또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김수환 평론가 지금 화면에 나왔던 단식 저 장면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만약에 김성태 지금 전 의원은 뭔가 당의 판단 기다려보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뭔가 통보를 한 셈인데 이러다가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든가 아니면은 뭐 신당으로 가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신당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무소속 출마는 가능성 선택 지위에 올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뭐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지역세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중진급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무소속 출마가 되면 여당 내상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보셨잖아요. 17%포인트로 거의 참패를 당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보면 한강벨트 얘기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강서도 한강벨트로 치거든요.
그 한강 벨트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뭔가 국민의힘이 여기서 의석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김성태 전 의원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 쉽지 않을걸요. 그 정도 세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다른 기회를 또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른 기회? 네.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곳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까 이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잘 납득이 안 됐던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면을 받았잖아요. 예. 특사를 받았고요. 그게 이제 채용 비리와 특사 두 가지가 기준에 어떤 거에 걸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 이번에 설특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공천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다 중범죄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특사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알고 마치. 그런데 그 사람 공천 배제하겠다고 아예 공천 신청을 안 받아줘야 되는 건데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나도 특별사면 받았는데 저쪽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윤석 대변인께 조금 더 한 1분 드릴게요. 공천 신청은요. 저희가 막지는 않아요. 서류가 되면 받는 겁니다. 예. 이분이 뭐 사면 복권 대상인지 지금 무슨 상태인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접수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미리 알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면 복권 될 수도 있으니까 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면 복권 내는 게 그냥 사면 복권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면 복권 뭐 해줄 것 같다고 하는 감으로 어떻게 공천 신청을 냅니까?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당과 관련된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도 지금 위성정당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15일쯤에 창당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성정당을 이끌 정치인으로 한 2분 정도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당 관계자가 질문을 오늘 받았거든요. 들어보시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보시면 요건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장동영 사무총장이니까 지금 총선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인데 요 두 인물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보통 역할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축축성 보도 이거 맞았던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주진 대변인. 사실 지난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전신동장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름이 미래한국당인데 그때 미래한국당이 사실은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또 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약간 그걸 좀 가라앉히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물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통합위원장. 이분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지금 국민의 미래라고 하죠. 이 위성정당이. 이 정당이 최대한 많은 보수층 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과연 김한길 위원장이 그 역할에서 맞을 것인가는 좀 퀘스천마크가 들죠. 민주당에 그렇죠. 계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굳이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내려놓으면서 위성정당 대표를 할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저는 장제원 의원도 그 부담이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난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국면에서 위성정당 대표로 나서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아까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핵관 프레임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상징성이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두루 좀 그 덕망이 있는 그런 분을 위성정당의 대표로 세우고 실질적인 어떤 소통 과정에서의 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위성정당을 이끄는 그런 인물로 가기는 것은 본인도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이거 윤석 대변인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 과거에도 보지만 위성정당이 기호를 높게 받기 위해서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4년 전에도 의원 꼬주기가 있었어요. 예, 의원이 있었습니다. 옮겨가는 거. 이번에도 또 그러는 겁니까 지금? 준비 중인 겁니까 지금? 글쎄요, 그건 그 제도를 만든 민주당이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공천 다음 출마를 안 하실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4번째 저희가 이제 2번이었으니까 이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맞췄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4년 전 전례를 보면 여야 의원들이 모두요 그 위성정당의 이른바 의원 꼬주기를 했었거든요. 기호를 높게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